이제 과목별 세무조정 보겠습니다. 이제 과목별 세무조정 보는데 첫 번째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는 반드시 퇴연금보다 연금 조정명세서보다 먼저 작성이 돼야 되겠다는 거. 이유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추계액의 20%가 비용 인정되고 나머지 80%가 퇴직연금에서 추계액의 20%, 80%가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고 충당금 잔액을 기말 현재 충당금 잔액을 연금에서 반영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작성하는데 이 빨간 번호 순서대로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1, 2, 3에서 빨간 번호 매겨져 있죠. 빨간 번호 순서대로 작성을 해 주신다는 거. 첫 번째 이제 총 급여액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이제 F12 불러오기 눌러서 원장 금액을 그대로 이제 불러오는데 원가대별로 이렇게 다 설정된 거 다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넣어줍니다. 인원수는 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서 넣으시고 이게 몇 명인지 그다음에 몇 명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인원수 맞게 넣으시고 넘어가는데 17번 총급액에는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거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거 제외한다는 거. 확정기여형 연금가입자거는 납입할 때 다 비용 인정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돼 버리면 이중으로 이제 혜택을 보는 거니까 확정기여형거나 송고물산일 때는 급여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난 금액 작성할 때 주의할 건 지금은 1년 미만자도 퇴충을 설정해서 이제 상계시킬 수 있죠.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된 금액과 나중에 퇴사할 때 상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18번이 대상이 없겠지만 대상 금액이 없겠지만 규정이 없을 때는 대충 설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자 즉 규정이 없는 1년 미만자 그 급여는 18번 난에 금액 넣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계액으로 갑니다. 2번 추계액으로 하는데 추계액은 둘 중 큰 금액으로 해서 추계액을 작성합니다. 당연도 말에 전 임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추계액과 그 다음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험 수리적 가정 가액 중 큰 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뭐 둘 중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계산이 복잡하면 20번만 사용해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뭐 굳이 계산 복잡하게 안 해도 되겠다는 거. 둘 중 큰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2번이 큰 금액이니까 뭐 20번만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나오면 금액의 5%에서 한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추계액의 20%에서 한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0번이 추계액 대비 설정액인데 2013년도는 2012년도는 추계액 20%, 그 다음 연도는 15% 해서 2016년도 가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장부상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당금은 1억 설정됐고 근데 세법상 2천이 부인됐대요. 한도 초과가 발생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급되는 게 1억이 지급됐대요. 자기는 장부상 기준에 의해서 이제 충당금과 상계해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 보면 부인액이 2천 있죠? 부인액이 2천 있는데 세법상 부인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만큼은 세법이 이제 그 전에 충당금으로 인정 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1억이 되다 보니까 이 2천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마이너스 난 금액은 나중에 지급할 때 설정 후에 지급한 걸로 봐서 설정 후에 그죠? 부인에게서 지급한 걸로 봐서 송금 추인되는 거니까 이 금액만큼 나중에 송금 산입해서
추인해주는 그런 걸 이제 반드시 조정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11번 퇴직금 전환금 있는데 이거는 99년 국민연금 전환금 납입액이 있으면 99년 이전에 국민연금 전환금 납입액이 있으면 이제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으로 갑니다. 연금으로 가서 연금에 대한 조정을 이제 하는데 반드시 퇴직급여 충당금을 먼저 조정하고 연금을 나중에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퇴직급여 추계액의 80%를 여기서 이제 비용 인정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에 의해서 이제 비용 인정되지만 퇴직연금 이 부분은 신고 조정에 의해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 안 했더라도 설령 반영 안 했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빨간 번호 순서대로 먼저 1번 작성하는데 1번에 19번은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인데 이 19번을 퇴직보험 예치금 넣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연금 예치금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해당되는 정기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5천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중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뭐 수령 또는 해약할 거니까 그 부분 있으면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계 납입한 게 있으면 뭐 그 부분도 연금 불입액으로 해서 넣으시면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22번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 또는 신고 조정에 의한 선고산입 그 금액이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결산 조정했다 그러면 기초 퇴직연금 충당금이 있을 거고 결산 조정 않고 여기서 이제 신고 조정 바로 했다 그러면 신고 조정 금액이 이제 있을 겁니다. 뭐 2천 있다 그럴게요. 그 다음에 부인액 있으면 넣으면 되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했다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으로 갑니다. 추계액 뭐 5억이라 가정해 볼게요. 5억이라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제 빼주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제 빼주는 이유는 20% 조정한 추계액이 20% 조정한 충당금을 여기서 빼므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80%가 여기서 비용 인정 되게끔 만들기 위한 이제 장치입니다. 기말 잔액 여기서 이제 넣고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추계액의 80%가 여기서 비용 인정 된다는 거. 이거 앞에 충당금 조정해서 이제 금액을 알기 때문에 그 금액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조정하고 나면 10번 송금산입 범위액이 나오는데 이 송금산입 범위액만큼 송금산입 유보 발생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십시오. 결산 조정 안 했더라도 신고 조정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 조정으로 갑니다. 대손 충당금 조정은 지금 세 개 법이 다 일치합니다. 부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 세 가지 법이 다 대손 요건을 동일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데 바뀐 것도 있고 하니까 꼭 잘 체크해서 봐주십시오. 먼저 이제 대손 충당금 조정을 이제 빨간 번호 순서대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첫 번째 대손금 조정입니다. 대손금 조정은 충당금의 상계가 적정했는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충당금 상계가 적정하다 그러면 채권 잔액 불러와서 세법상 채권 잔액 구합니다. 세법상 채권 잔액이 구해지면 그거에 이제 1% 또는 대손 경험률 곱해서 한도 구하고 그다음에 충당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씩 해볼게요. 대손금 조정. 만약에 뭐 12월 25일 날 108 예상 매출금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인데 파산 나서 50만 원을 충당금과 상계했대요. 충당금이 충분해서 충당금과 다 상계했대요. 그러면 충당금 상계액란에서 전체 시인액 파산 났을 때 충당금 상계 인정하죠. 그래서 시인액란에 넣었는데
만약에 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금액만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12월 26일 날 받으럼 이게 이제 매출 채권인데 부도 발생해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서 30만 원을 떨었대요. 떨었는데 1,000원을 남기지 않고 떨어버렸대요. 1,000원은 반드시 세법이 비만 금액으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00원을 남기고 이렇게 떠는데 충당금과 다 상계했대요. 그래서 비만 금액 1,000원 꼭 기억하시고 송금물산이 즉 입금산이 유보 발생으로 1,000원을 비만 금액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시는데 이 1,000원은 세법상 채권 잔액이 되는 거고 세법상 채권 잔액에 반드시 가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불로기 하면 장부상 잔액과 세법상 채권 잔액이 동시에 이쪽으로 불러와서 표시됩니다. 물론 정기나 단기의 금액 자본과 적립금 을표를 보셔가지고 전기에 이제 부인된 거나 이 부인 추인된 게 있으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해서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직금 성격의 채권은 여기서 이제 빼서 유중으로 이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넘어가는데 기타 사항은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제 조정할 때 하나만 전기의 한도 초과액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자동 추인되는 사항이니까 전기의 즉 자본과 적립금 을표에 전기말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송금산입 유보 추인 즉 유보 감소로 해서 추인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유보 추인.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로 갑니다. 접대비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성격과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광고선진비, 기부금과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에 이제 물품이나 금액을 제공했을 때 이제 처리하는 규정이고 광고선진비는 불특정 다수한테 금액이나 현물을 줬을 때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와 관계없는 특정 단체에 이제 줬을 때는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구분 잘 해주시고 가액도 이제 중요한데 접대비와 기부금 중에 이제 기타 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거고, 기부금 중에 법정 기부금과 그다음에 이제 지정 기부금은 이제 장부가액으로 해서 현물 기부금을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이제 기부를 하거나 접대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광고선전비는 장부가액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규정이 됐다 그러면 불로기를 합니다. 불로기 하는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을 이제 불러오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의 기준상 매출액을 이제 불러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의 기준상 매출액으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조정후 수익금액을 이제 불러옵니다. 조정후 수익금액을 이제 불러오는데 이제 여기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 결산상 수익금액이나 조정후 수익금액 두 금액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부에서 기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 조정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결산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산 또는 차감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결산상 수익금액과 조정 후 수익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 및 누락이 반영된 결산상 수익금액이 조정 후 수익금액이 더 정확한 금액이 될 거다.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액을 저희는 불러오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이 이제 불러와지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 이제 5번 개정 과목입니다. 5번 개정 과목인데 이 개정 과목은 513번 접대비, 613번 접대비, 813번 접대비, 뭐 처분계산서에 개정된 뭐 정규 수송 손실에 올라가 있는 접대비 있으면 뭐 그것도 불러오고 뭐 자산 계상된 접대비 뭐 이런 것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현물 접대비도 불러오는데 특히 이제 현물 접대비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돼요. 현물 접대비는 원가로 처리한 거랑 아까 말씀드린 장부가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이제 평가된 그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그 금액과 차이를 잡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하고 뭐 세법은 시가로 이제 했다 그러면 시가로 본다 그러면 시가와 차이를 잡아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접대비는 이제 증빙을 정기 증빙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또 말씀드렸지만 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접대비는 아, 비용으로 처리된 게 아니니까 반드시 성군산입 기타 처분하고 와서 여기에 합산시켜야 된다는 것도 주의할 사항입니다. 처분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계정 과목에 해당되는 성격은 반드시 성분산입 기타 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세법은 비용으로 계상 후에 이제 시부인 하도록 돼 있지 비용 계상 안 한 거를 시부인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부인 할 때는 비용 계상 하시고 넘어와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정 금액은 반드시 이제 일정 금액 초과하면 정기증빙을 사용해야 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금액이 만원 초과하면 반드시 정기증빙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국외지출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고 통금명세 작성한 거는 물론 외회사항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그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정기증빙을 사용해서 불이익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6번 이제 사적 사용 경비입니다. 사적 사용 경비는 개인적인 경비라든지 아니면 기밀 성격에 해당되는 비용, 그다음에 증빙을 아예 사용 안 한 그런 성격의 금액들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접대비 해당 금액으로 보내는 접대비 조정 대상 금액으로 보내는 걸로 이제 조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16번을 보는데 16번은 이제 많은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 안 한 분자 금액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16번 보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에서 돼 있죠, 그죠? 밑에 16번 총 초과 금액 나와 있는데 16번이 나와 있는데 총 초과 금액이 아니라 15번, 14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5번, 16번, 15번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분모 분자로 돼 있어요. 분모 분자. 분모는 만원 초과 접대비. 그 중에서 분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 안 한 금액 즉 직부인 대상 금액을 이제 이렇게 분자로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분자 금액 합계 4967,200을 바로 뭐 직부인하는 그런 송금을 기타 사유출로 직부인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수익금액에서 특수관계자 매출이 있으면 특수관계자 매출 채권을 기재해서 일정 금액만 한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주셔야 돼요. 특수관계자 매출 있으면 접대할 일이 없으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는 접대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만 한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2012년 기속부는 20%, 13년 기속부는 이제 10%만 일정 한도에 10%만 이제 되는 거니까 반드시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구분기재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갑지 가서 이제 문화접대비 확인하십니다. 문화접대비는 문화비 접대 지출액이 총 접대비에서 총 접대비의 1%를 넘는 초과하는 금액을 이제 해서 금액을 이제
접대비 한도액,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뭐, 티켓이라든지 문화상품권 등으로 이제 기부한 접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 증액을 한도의 증액을 인정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이것도 이제 기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 더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로 가겠습니다. 가지금 인정이자. 그 전에 선급비용 조정명세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급비용 조정명세서는 보험료, 임차료, 그다음에 이자 비용 계정 과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불로기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로기는 세 가지: 보험료, 그다음에 임차료, 이자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계정 구분 등록에서 해당 선급비용 계정 과목 선택하시고, 선급보험료네요. 선급보험료 선택하는데, 보험료는 이제 초일도 산입하고 말일도 산입하는 양편 산입을 이제 적용하고, 나머지 선급비용은 이제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하는 한편 산입이 적용된다는 것 기간 계산원칙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 반영으로 갑니다. 금액 반영은 회사가 바로 이제 지출할 때 보험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급액, 그렇지 않고 지출할 때 선급비용 이렇게 잡았다면 이 선급비용 이렇게 해서 금액 반영을 시키면 되겠어요. 불러오는 난을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해당 난에 이제 금액이 불려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819 임차료, 그다음에 미경과 선급 임차료 한편 단위 지급액, 그다음에 951 이자 비용, 그다음에 선급이자 또는 미기형과 이자 이렇게 하시고 지급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불로기에 이렇게 하시고 대상 기간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2012년 07/01일부터 2013년 06/30일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측에 선급비용이 자동 계산되고, 이 선급비용 자동 계산된 거를 결산에 반영한 다음에 회사 계산액으로 하시면 주중사항이 하나도 발생 안 하겠어요. 그래서 832, 882 해서 결산을 이걸로 할 거니까 조정 대상 금액이 하나도 발생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선급비용을 이제 결산에 반영하면 조정이 깨끗해지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가지금은 가지금 적수에서 가스금 적수를 뺀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가수금이 크면 인정이자 계산을 안 합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난다 그러면 가지금 인정이자를 계산 안 하니까 주의하십니다. 가지금에서 가수금 적수를 빼서 나온 금액이 플러스일 때만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가중 평균 차입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즉 대여 시점에 가중 평균 차입비자를 원칙으로 하고, 차입금 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당좌 대출 이자율 6.9%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것도 체크하시고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 데이터 블록이 클릭해서 회계 데이터를 원장에서 불러와서 자동으로 이제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조교번호인데, 조교번호를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 동일하게 써달라 했죠. 동일하게 써달라 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책이랑 성명 이런 것들은 정기분 BS에서 자동으로 이제 블록이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꼭 체킹해 주시고, 회계전표 데이터 블록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장에 있는 정기분 또는 단기 전표 입력에 가지금, 가수금이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다 불러와진 거 뭐 확인하시는데, 일수가 반드시 그 회계연도 일수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넘지 않도록, 넘으면 안 되겠죠, 그죠? 회계일수가 366일 또는 365일을 초과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가수금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수금이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탭 차입금 입력을 하는데, 차입금 입력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자동으로 불러와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테러 블록이 전체 거래처 이렇게 한 다음에 계정 과목 세팅하시고 더 이제 넣을 거 있으면 불러오시고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 해당되는 원장의 차입금을 불러와서 이제 세팅을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알 수 없는 거 이자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각 가중평균 이자율을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F2 코드 도움 누르면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 근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자동 계산하니까 보시고 참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고정금리일 때는 문제가 될 거 없는데 변동금리부로 이제 차입을 한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변동금리부로 차입을 했을 때는 기존 이자율은 상한이 된 거고 새로운 이자율로 이제 새롭게 차입이 된 걸로 가정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한양은행으로부터 초기에 이제 7%로 차입을 했는데 변동금리보다 근데 7월 1일 날 10%로 이제 금리가 뛰었대요. 이랬을 때 입력을 한번 해보겠는데, 정기월 5천만 원은 즉 7%짜리 5천만 원은 상한이 이루어지고, 즉 6월 말일자로 5천만 원 상한이 7%짜리가 이루어지고 이제 차입이 7월 1일 날 5천만큼 10%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입이 이루어졌다고 변동금리부에 대한 변동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고정금리처럼 이제 입력이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부일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고정금리일 때는 뭐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차입금 입력 통해서 인정이자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계산됐다 그러면 을지 가서 이제 인정이자를 확인하고, 인정이자 이 금액이 전체 다 부인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이제 적용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면 이제 입금불산입하고 조건에 해당 안 되면 이제 부인이 안 되겠죠, 그죠? 5% 낸지 3억 낸지 확인해서 이제 부당행위 계산 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F3 눌러서 조정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 계상액을 이제 넣었는데, 회사 계상액을 이제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약정이 있을 때만 넣습니다. 뭐 차용증이 있다든지 약정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만 회사 계상액을 넣어서 세법상 금액과 차이를 조정해. 뭐 회사 계상액이 600이라 그러면 차이 금액 100만 원만 이제 입금 산입 이렇게 이제 해서 상해 처분하는데,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 계상액 전체를 입금 불산입, 즉 600을 입금 불산입하고 세법상 인정이자 이 700을 입금 산입해서 700 전체를 상해 처분한다는 거죠. 약정이 있었을 때는 100만 원만 입금 산입해서 상해 처분하고, 약정이 없으면 700 전체를 입금 산입해서 상해 처분하는 거니까 대표자에 대한 가지금 인정상해가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세도 연말정산 안 했던 소득세도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불이익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서는 업무무관, 이거는 이제 차입을 통해서 업무에 관련 없는 토지 건물 등을 취득했을 때 세법은 그 이자 비용을 이제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인정해 버리면 이자 비용이 당기순이익을 줄이고 소득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세법이 그 이자 비용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의 세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쓸데없는 자산 매입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우선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이자 비용을 부인하겠다는 게 여기에 취지입니다. 먼저 업무무관 부동산인데, 업무무관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 업무에 미사용한 토지, 건축물, 건물 등의 자산을 기재합니다. 유예기간은 뭐 인허가 등을 이제 대비해서 5년 또는 2년을 정해놨는데,
토지, 건축물 등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러면 5년, 그 외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2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내 사용했다 그러면 뭐 토지 건물이지만 그 기간 내 사용 못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이렇게 잡았다가 부인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무관 동사입니다. 업무무관 동사는 제조업체가 뭐 소화나 골동품을 매입했다든지 요트, 뭐 기타 뭐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업무무관 동산으로 해서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지금인데 가지금 인정이자에서 불러와서 조정합니다. 가지금 인정이자에서 불러오니까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에 이 메뉴를 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자산하면 됐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지급이자 조정 갑지를 작성합니다.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지급이자 성금물산이 갑지는 먼저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기재를 하는데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재해서 해서 이제 지급이자 성금물산이 반하는데 기재할 때도 이제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나 수령자 불명 건설자금이자 국적법이자가 있으면 먼저 부인을 하고 그 금액이 이중으로 부인되지 않도록 조정을 꼭 신경 써주셔야 되겠어요. 채권자 불명 이자가 있다, 만약 10만원 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기재한 다음에 10만원이 선부인될 거고 반드시 선부인할 때도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채권자 불명, 수령자 불명, 건설자금이자, 국적법이자 이런 순서대로 부인하고 100만원 중에 10만원을 뺀 나머지 90만원만 지급이자 선고불산이 되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중 부인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도 있으면 조정하는데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조정된 게 또 여기서 부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한 번만 부인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 한 번만 부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짜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나머지만 이렇게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끝났으면 이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로 가겠습니다. 기부금 조정은 특례가 없어졌다는 거 보시니까 특례가 없죠, 그죠? 특례가 없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조정에 가서는 이제 2번 구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 송금 산입액 한도액 계산이라는 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부금 한도초가 2월 송금 산입 때문에 있는 거니까 당해년도 이전에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2월 송금 산입 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이제 법인세 가소표님의 세액조정계산서 가서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이제 아까 조정한 것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분납 이런 것들 이제 다 고려해서 불러오겠죠. 불러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소득 구분 계산서는 표준 손익 계산서와 법인세 가소표님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이 서식의 작성 이유는 뭐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그다음에 감면, 뭐 이월결손금 이런 것들을 받는 사업장과 받지 않는 사업장 또는 받는 소득과 받지 않는 소득을 구분해서 받는 업종은 받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서 이제 계산된 감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만큼 공제 받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 구분하시고 이제 증빙에 의해서 나온 감면분과 기타분 이런 것들로 해서 매출액을 이제 기재를 해주십니다. 뭐 이렇게 치고 한번 기재해 볼게요. 매출원가도 똑같이 확인한 다음에 기재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은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개별분과 공통분의 이제 구별입니다. 개별분은 감면분과 기타분 또는 소득공제 발생분과 기타분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을 때 구별할 수 있을 때
개별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면과 기타를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공통분 이렇게 말하는데, 감면과 기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측에 입력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분이 돼야 될 항목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기준은 뒤에서 보는 공통손익 안분 기준에서 정하는 안분의 대상이 되는 게 공통분이라는 거. 개별분은 구별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한번 1억 잡고 우측으로 가보겠는데, 좌측이 뭐 7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3천이 기타분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별분은 감면과 기타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통분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재란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재란이 열리지 않고 공통손익 안분 기준에 의해서 안분을 한다. 즉 매출액은 수익금액 비례에 의해서 안분하고, 개별 공통분 중에 비용은 업종이 동일하다 그러면 수익금액 비례, 업종이 다르다 그러면 개별 송금 비례. 개별 송금이라는 건 여기 나오는 매출원가, 그다음에 개별분의 비용, 이것들의 합계로, 이 금액의 합계로 감면과 기타 나눠서 비율로 이제 안분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개별 송금 비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뒤에서 보겠는데 밑에 똑같습니다. 개별분, 공통분. 개별분은 감면과 기타로 구별할 수 있는 거, 공통분은 구별할 수 없는 거, 즉 안분 대상인 거. 그 다음에 2번 세무조정 소득구분인데, 세무조정 소득구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조정금액을 불러와서 이제 그것들을 매출액에 또는 기타 비용에 가산 또는 차감 처리한다는 거. 유탁 매출 누락 아까 조정했었죠. 조정했던 거 한번 반영을 해보겠는데, 유탁 매출 누락은 아까 매출액에서 이제 누락이 발생했으니까 매출액에 가산시킵니다. 그래서 감목 선택을 1 매출액 하시고, 이거는 이제 감면에서 발생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구분 선택을 2번 1번 감면 개별분 하시고, 개별분 하시고 1번 감면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구별되지 않는 거다, 감면분인지 아니면 기타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2번 공통분 선택해서 감면 선택에 해당 없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이게 이제 개별분, 즉 감면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개별분 한 다음에 감면 1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 산입 중에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 있어요.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은 매출 원가니까 2 하시고,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구분 선택은 위에서 개별분 했기 때문에 이것도 1 개별분 하시고, 그 다음에 감면 1로 할게요. 감면 1로 하는데, 문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바로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이제 조정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바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인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 산입은 바로 여기에서 조정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지지 않는 기부금은 감옥 추가 통해서 여기에 기재 반영해라는 거.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500, 그다음에 기부금은 영업비 비용이니까 5번 하시고, 이거는 공통분이다 한번 해볼게요. 공통분이다 해서 이거를 안분 대상으로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는 별도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목 추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공통손익 안분 계산 가셔서 수익금액과 그 다음에 비용을 매출액과 개별송금에 따라서 안분해 주시고, 맞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득 구분 계산서 5번 가셔서 이제 조회를 하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은 세액 조정 계산서의 과표와 일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이 뜨면 불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끝까지 조정 안 되면 편집 눌러서 이제 바로 이제 금액을 직접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 반드시 세액 조정 계산서의 금액과 과표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불러오기 통해서 반드시 일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 조정을 다 봤습니다. 결산 마무리 잘 하시고 꼭
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